곁에 두고 읽는 니체, 지은이 사이토 다카시, 편행곳 홍익출판 미디어그룹, 개정판 2020년 9월 15일.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한 발의 화살이 되어라. 2장,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3장, 몸의 소리를 들어라. 4장, 꿀벌처럼 나누는 삶. 5장, 창조적인 삶은 어디서 오는가. 이 가운데 1장,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낭독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니체는 내 평생의 친구다. 두려움이나 소심함, 우유부단함 같이 어른이 되면 마음에 달라붙게 되는 정신의 때를 깨끗이 털어내주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다. 살면서 꼭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니체만큼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날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학을 말한 사람도 없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곳곳에서 높다란 장벽과 난관을 만나고 시시때때로 온갖 형태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세월의 무게에 대책 없이 휘둘리기도 한다. 바로 그럴 때 니체를 만나기 바란다.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아침놀. 나를 위해 박수를 친다는 것.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젊은 나이에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운이 좋은 거야? 한참을 그렇게 투덜거리다 내가 타인의 성공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슬그머니 나 자신한테 실망하기도 한다. 물론 질투심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끌어 성공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 질투심이란 초조함, 불평불만,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하는 일이 더 많은 법이다.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나친 경우 대형 사고까지 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술로 박수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두 손바닥을 마주쳐 크게 소리를 내는 행위 말이다. 박수엔 3가지 효용이 있다. 첫째, 분위기를 띄운다. 박수라는 단순한 행위로 공기가 뜨거워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순식간에 가까워지게 된다. 둘째, 박수 받는 쪽의 기분이 좋아진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이것이 최대의 효용인데 박수를 치면 분노나 질투의 진흙탕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내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치자.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하게 칭찬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다른 사람의 제안을 깎아내리기 십상이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말은 쉽지만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를 발언을 하며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한참 어린 풋내기 사원이 우수한 아이디어라도 내놓으면 상황은 더욱 냉랭하게 얼어붙는다. 이런 때 먼저 박수를 치면서 아주 괜찮은 생각이네. 좋아, 자네 말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면서 긍정의 반응으로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헐뜯고 비판하고 비웃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그만큼 초인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여러 강연들을 통해 박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여러 해 전에 출간한 회의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이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박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실제 회의 도중이나 끝자락에 박수를 치는 일에 인색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업회의든 전략회의든 근엄해야 한다는 선입관 때문이다. 내 생각은 다르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공기를 무겁게 해 오히려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결과적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는다. 반면 의식적으로라도 박수치는 습관을 들이면 아주 간단히 부정적인 생각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위기도 활기차게 할 수 있다. 박수를 치는 행위가 우리 모두 하나라는 동료의식을 이끌어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니체는 575개의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 책 아침놀에서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자기 자신까지 기쁨이 넘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만약 산월기 속의 이징이 박수의 기술을 알고 자신이 먼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삶에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산골짜기로 들어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맹수가 되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오늘부터 가족이나 동료에게 내가 먼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한다면 니체의 말처럼 당신의 양손에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가득해질 것이다. 스스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스포츠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세계다. 세계 랭킹, 연봉 등으로 힘과 기술의 차이가 명쾌하게 서열이 정해진다. 하지만 확실히 기술이나 힘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막상 시합에서 패배하게 되면 상대 선수에 대해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처럼 너무나 차원이 다른 수준의 천재들한테는 처음부터 아예 질투할 기분도 나지 않는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기록만으로도 보통의 재능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질투나 분노라는 감정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다. 월드컵 같은 국가대표 축구팀끼리의 시합이 끝나고 상대편 선수와 유니폼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면 비록 적으로 만나 격렬하게 싸웠지만 같은 운동선수로서 동질감을 나누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축제같이 느껴진다. 그럴 때면 관객들은 라이벌이 피 터지게 다투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관계라는 걸 깨달으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골프 중계를 보았다. 함께 시합하는 선수가 멋진 플레이를 하자 상대 선수가 박수를 치며 악수를 청했다. 그 순간엔 멋진 플레이로 승리한 선수보다 박수로서 자신의 마음속 질투심을 가볍게 벗어던지는 상대 선수가 더 멋져 보였다. 하이파이브도 그런 행위 중 하나다. 시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훌륭한 기술을 보이면 선뜻 손을 내밀어 축하의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상대를 칭찬한다. 사회생활에서도 주위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나의 기쁨은 기꺼이 나누고 누군가 슬픔에 젖어 있으면 그건 역시 기꺼이 나눠 가지며 진심으로 교감하는 사람이 되는 것. 니체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으며 이로부터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근대 스포츠는 대부분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다. 니체는 1900년에 사망했기에 오늘날과 같은 규칙으로 정비된 스포츠다운 스포츠를 생전에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니체가 남긴 수많은 아포리즘 중에는 스포츠가 갖는 의미와 맥락이 통하는 것들이 많아 흥미롭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안다. 힘들고 외로울수록 자기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한다. 그런 사람은 잠시나마 곤란이나 역경과 마주쳐 힘든 때를 보낼 수는 있어도 멀리 본다면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누구보다 많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니체가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러기를 소망했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들판의 무소처럼 혼자 살아라.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진정한 친구의 조건.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인간관계에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었다. 친구란 서로 믿는 두 사람이 초인을 목표로 하는 한 발의 화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관계라는 게 니체의 생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의 향상심을 높여주지 못하는 인간과는 사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예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는 몇 권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중 스리랑카 출신의 승려 월폴라 라훌라의 책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가 감명 깊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칭송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수한 혹은 동등한 친구와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붓다도 이런 말에 동의했지만 만약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고 말했다. 무소의 뿔은 최초로 성립된 불경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로 무소는 코뿔소를 뜻한다. 코뿔소는 원래 무리를 짓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 고대의 수도승들도 걸식을 하며 홀로 수행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처럼 깨달음의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기에 무소의 뿔이 한 곳을 향하듯 혼자 살라는 충고다. 같은 길을 나보다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가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너그럽고 선한 이미지의 붓다와는 다르기에 사뭇 놀랍다. 평생을 세상 사물에 대한 관용을 주장했던 붓다라면 어떻게든 무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할 것 같은데 말이다. 놀라운 일은 붓다의 말에서 니체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라는 말은 독립된 인간이 되라는 뜻인데 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끝까지 책임지는 인간이 되라고 했던 니체의 말과 동어 반복처럼 들린다. 19세기 후반을 지독하리만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일관했던 니체가 온화하고 관용적인 이미지의 붓다와 의미가 통하니 무척이나 흥미롭다. 니체에게 있어 우정이란 독립적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까다로운 니체였기에 평생 변변한 친구조차 없이 말 그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았던 것이다. 니체는 친구가 많지 않았다. 니체는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나는 일에 무척이나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얼마쯤 사귀다가 질려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작가 루살로메는 니체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철학적 담론을 격이 없이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였지만 니체가 그녀를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루살로메가 니체의 사랑을 거절하며 홀연히 떠나는 바람에 니체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니체에게 그나마 중요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 종교사학자로 나중에 독일 고전문헌학의 대가가 되는 에르빈 로데이다.
그는 니체의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벗이었다. 두 사람은 많은 점에서 생각의 방향이 갈렸지만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이어갈수록 점점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1867년 무렵부터는 막역한 친구 관계로 발전했다. 1872년 바그너에게 헌정하기 위해 발표한 비극의 탄생이 학계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니체를 옹호해준 사람이 로데였다. 니체는 나중에 로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자네가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는 나와 같으며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가치평가 역시 나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네. 결국 자네의 품격이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나를 단련시키는 힘을 갖게 하네. 니체가 바젤대학교 교수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그는 많은 이들의 우정어린 호의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로데가 있었다. 돌이켜보면 바로 이 시기가 니체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그 무렵 로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심 어린 우정을 간절히 원하는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진실한 우정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네. 실제로 진실한 우정은 자기 인생 행로가 황야를 지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피곤한 유랑자같이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엄선된 대접이지. 그러나 곧 그렇게 절친하던 로데와의 사이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니체는 로데가 자기처럼 미래를 향한 향상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로데는 자신이 니체만큼 창조성이 없다는 사실에 점점 열등감을 느끼며 주눅 들어갔다. 로데 역시 독일 고전문헌학계에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지만 니체가 가진 천재 특유의 특별함에 비하면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구나 니체가 갖고 있는 우정에 대한 강팍한 관념이 로데를 피곤하게 했다. 진정한 우정은 두 사람 사이의 생각의 범위나 방향의 저울추가 엇비슷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로데는 니체의 친구라는 역할에 자신이 없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니체의 말년 인생에서 로데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서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니체였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고귀한 친구를 원하면서도 끝내 누구와도 우정다운 우정을 나눌 수 없었다. 니체가 유독 친구를 주제로 하는 잠언을 많이 남긴 것은 그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대인을 올가매고 있는 연결 증후군. 친구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늘 함께하면서 힘들 때 위로를 나누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 만약 동정이나 연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친구 사이엔 금이 가게 된다. 니체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마음을 열거나 동정을 나누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친구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니체는 좋은 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 우정이 더 깊어진다고도 했다. 현대는 우정보다 관계가 더 요구되는 시대다. 그래서일까? 젊은이들에게 우정이라는 말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고리타분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그 대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증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누군가와 이어져 있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대인들에게 우정이란 말 대신 관계라는 말이 더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SNS는 현대인들이 관계망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든 특별한 방법이다. 오늘은 이런 걸 먹었어요 라고 블로그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 맛있어 보이네요, 나도 먹고 싶어요 등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전해오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공감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가상의 공간에서 동조와 공감을 나누며 아무렇지도 않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현대인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인간관계일까? 문자나 블로그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삶을 대하는 진정한 태도와
사물이나 인간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친구는 물론이고 적도 될 수 없는 공간에서의 관계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의 니체의 가르침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모습에 대해 이렇게 썼다. 함께 침묵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함께 웃는 것이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감동하며 울고 웃으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멋진 일이다. 당신은 함께 침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니체가 권하듯이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의 삶을 함께 밝히는 동반자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니체의 충고를 읽으며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보기 바란다.